그러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자 진보 3당은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힐러님이 준비를 했대요. 힐러님은 진보 3당에 어떤 소식을 준비를 한 것입니까? 네, 그 사실 진보 3당이 아니고 4당이거든요. 아, 4당이다. 네, 네. 그 선거제도 전면개혁 연대를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출범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4당이라 하면 이제 미래당이 같이 계셔가지고, 미래당. 네, 그래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7개의 시민사회 단체, 노동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11개가 같이 요거 연대를 했는데 요거 이름이 내표 그대로거든요. 이 연대체 이름이 내표 그대로. 내표? 내표? 마이표. 네. 마이표 그대로. 내표. 네, 내표 그대로가 이제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그 동안에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캡 3%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있는 위원 결정도 났잖아요. 그래서 지방 선거도 5% 캡이 있는데 그 득표율 안 하면은 5% 득표율 없으면은 이제 비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나 봉쇄 조항이랑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2인 선거구제도 폐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5가지를 총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치단체장 경선 그거 할 때 뽑을 때 그건 경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시면서 출범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실 계획이고, 당장은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그 제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대 양당 구도 타파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진행으로 지금 네. 힐러가 진행하는 자 거대 양당 구도 타파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러면 도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대 양당 구도를 훔쳐올 수 있느냐? 이게 뭐 거대 양당이 이걸 통과시켜 줘야 사실은 거대 양당 구도가 타파되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그러니만큼 국민적인 이 어떤 동의가 막 지금 올라오고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제 눈에는 막 그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지금 노동당의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요. 그래요? 완전히 무관한. 아까 뭐 대표처럼 얘기하던데. 아닙니다. 아닌 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막 엄청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 봉쇄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직선거법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3% 봉쇄 조항이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그 5%도 위헌이죠. 5%도 그래요? 거의 뭐 웬만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8대1로 단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한데? 이것도 5%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려가 되는데, 제가 이제 또 그 헌법재판관님 중에 이거 반대 의견을 유일하게 남기신 분의 반대 의견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는 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 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민될 우려가 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 정치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 주장에 우리는 반박을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지지율을 봤을 때 이게 통과돼서 의석으로 진출하게 될 사람들은 노녹정이 아니에요. 맞아. 자유통일당이고, 그렇죠. 우리공화당 그런 분들이 아마 뭐 기독자유당 이 계열이 아마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우리에는 여기에 우리는 사실 극단주의 세력이 아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갈등이 있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힐러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극단주의 세력이 아니다. 네. 근데 도적님은 나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극단주의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극단적이기도 하다. 이것이 운동권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운동권은 사실은 극단주의이고 싶어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표 그대로 민심 그대로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게 지방의회든 뭐 국회든 다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극우 세력들이 계속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막 그런 극우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게 다양성이 이게 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이 막 들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다양성이 넓어져가지고 이 자체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어떤 이런 논의들과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우 세력들이 들어와도 약간 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화라든지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막 비난한다 막 이런 어떤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적인 방화벽을 구축하는 네. 것이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그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게 정말 맞고 그 문화적인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홍성만의 자, 이 김민아와 자, 운동권 대모험이다. 용사 김민아와 운동권 대모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사실은 이제 일종의 언어 게임의 어떤 영역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극우 세력 예를 들면 극우 세력의 정당들이 이제 원내에 들어오는 게 걱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인 극우 세력이라는 게 어떤 개개인들이 뭐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원내에 들어온다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멀쩡하던 사람들도 지금 극우화 돼갖고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왜 되는 걸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배출한 그 대통령 후보를 이 나라의 유권자 중에 사실 뭐 그분들이 다 극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중에 막 40%씩 뭐 찍는 이러한 이제 정치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 봉쇄 조항으로 그러한 정치적 변화를 뭐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현실 정치라는 게 요런 5%뭐 이런 뭐 이러한 봉쇄 조항으로 그 어떤 극우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제도 이것도 일종의 제도 만능론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전체 정치의 맥락에서 오히려 요 5% 봉쇄 조항을 없앰으로써 이 오히려 극우 정치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어떠한 영역에서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게 답안이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아까 이제 여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잘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게 뭐 이런 얘기야라고 잘 이해를 확실하게 못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선거제도 개혁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바로 알죠. 뭐 예를 들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하고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라. 이건 뭐 대번에 알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사실 관심 많이 없는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많이 알 텐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정당법을 개정하여 위성 정당을 금지하고 선거연합 정당 뭐 선거연합 정당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역 정당을 허용하라. 이 취지가 뭔지는 아마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정치자금법을 전면 개정하라. 이것도 이제 왜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여론의 차원에서는 공유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여론, 국민 여론의 차원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왜 이렇게 잘 논의가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여의도에서 한참 핫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있었던 건데 그 주장들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던 건데 근데 그 주장들이 어떤 종류의 명확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디테일에 하나하나 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결과였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의석을 줄이는 방향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들에 모아져서 그러한 결과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힐러님? 이걸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5가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약간 좀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근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서울시의 시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2.7%였대요. 근데 서울 시민의 92.7%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것과 정확한 반대 사례가 이제 부산 같은 데죠. 부산의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거의 뭐 한두 명 빼놓고 전부인데 그러니까요. 부산 시민들이 그러면 그 정도 비율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그건 아니니까 이런 네. 식의 이제 논의를 많이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지지하는데 그럼 도대체 92.7%는 누구인가? 야.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22년도에 무투표 당선자라고 그렇죠. 가 이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대구에는 68.9%가 무투표했는데 당선됐대요. 야, 투표도 안 했는데 당선이 네. 된다. 너무 좋다.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당선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죠. 좀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게 나는 찬반 투표로 옛날에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500명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 안 하고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 이상하죠. 이상하네. 네. 예. 이상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제도 개혁해야 된다.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네, 이런 예. 거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야. 말들을 2인 선거구제 폐지해야 되고 막 이런 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 표 그대로 있죠. 내 표 네. 그대로, 마이 표 그대로 거기에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우리 도정님처럼 어려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례성을 뭐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들으면 비례성이 뭐 비례가 뭐 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힐러님처럼 좀 쉽게 설명해 주면은 잘 와닿을 것 같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님이. 제가요. 네. 네, 제가 대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 마디만 그러시죠. 될까요? 네. 자, 아까 이제 뭐 잠깐 헌법재판관님의 고명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네. 근데 이분이 뭐 극단주의가 설득력을 얻는 게 뭐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쓰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뭐 우리 좌파들이 보기에는 이 기존 체제가 실패하니까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 있어요. 외국으로 가면은 표가 양쪽으로 찢어지거든요. 네. 3인당의 표가 없어지고 뭐 극우당으로 가고 좌파당으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프랑스라든지 그렇죠. 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는데 네. 한국은 좌파는 없고 극우만 간다는 거죠. 민주당도 보면은 딱히 뭐 저쪽으로 견인되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분단 국가고 되게 반공을 국시로 삼은 그 피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점에서 뭐 비례성이니 대표성이니 하는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한 명의 사회주의자로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우리의 어떤 이 정치 제도 합의된 어떤 정치의 토론의 틀 안에 사회주의라는 어떤 좌파의 한마디라도 얹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너무 사실 극우는 이미 국민의힘을 먹어서 극우의 스피커들은 다 이 공적인 공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김재섭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좌파들은 스피커를 갖지도 못하고 있고 그거를 또 이제 발화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시민권이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약간 정치제도 개혁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극단주의를 막으려면 정치제도 개혁을 해서 이거 극단주의에 반대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안으로 끌어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꽁 잡는 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꽁 잡는 매는 나 좌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말할 수 있는 스피커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선거제도 개혁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사실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홍성만의 유튜브다. 그래서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이 바로 어느 유튜브에서 뭐 좌파를 자처하고 사회주의 지금 은근슬쩍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이 어느 유튜브 가서 얘기를 합니까?
홍성만의 자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 대단한 자, 방송이네. 대단하죠. 네. 네, 감탄하죠. 네. 감탄이 나오죠. 네. 홍성만은 대단하다.